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잠시 멈춰서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5분만 더 자고 싶다였나요? 아니면 오늘도 출근해야 하는구나 였을까요? 혹시 알람을 끄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새 쌓인 메시지와 뉴스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하지 않듯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찰나의 5분 안에 이미 당신의 하루는 결정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성공학의 아버지이자 자기계발 분야의 거장 나폴레온 힐은 1908년부터 1933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으로 5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속에는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시어도어 루즈벨트 같은 당대 최고의 성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방대한 연구 끝에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말입니다. 석유 왕 존 디 록펠러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 오늘도 나는 풍요롭다. 나에게는 무한한 부가 흘러들어온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간 눈을 감고 자신이 성공한 모습, 발명품이 완성된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고 확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주문일까요? 미신적인 성공의식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한 무의식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백만장자들이 실천했던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 몽롱한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뇌는 잠을 잘 때 델타파라는 0.5에서 4헤르츠의 매우 느린 뇌파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깊은 무의식의 바닷속으로 잠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점차 베타파라는 13에서 30헤르츠의 빠른 뇌파 상태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깨어나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상태 사이에 매우 중요한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타파 상태입니다. 4에서 8헤르츠의 뇌파를 보이는 이 순간은 깊은 명상이나 최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의식 상태입니다. 이 두 시간대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때 입력된 정보는 뇌의 해마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바이오스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영체제를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인터뷰했던 500명의 성공자들은 모두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 이 두 번의 마법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에 저장된 프로그램대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 방식, 출근길에 가는 경로, 점심 메뉴를 고르는 패턴, 심지어 돈을 쓰는 습관까지 모두 무의식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귀중한 골든타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첫 번째 생각, 5분만 더 자고 싶다.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생각, 오늘도 출근해야 하는구나. 피곤해. 세 번째 행동,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쏟아지는 뉴스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2단 3분 안에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3개의 치명적인 씨앗을 심었습니다. 첫째, 더 자고 싶다는 피로와 게으름의 씨앗. 둘째,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스트레스의 씨앗. 셋째, 스마트폰 속 타인의 삶과 세상의 문제라는 불안과 비교의 씨앗.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당신은 불평합니다. 왜 내 하루는 늘 피곤하고 힘들까?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마치 농부가 옥수수밭에 매일 아침 잡초 씨앗을 뿌려놓고 저녁에 왜 옥수수가 자라지 않느냐고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1937년 나폴레온 힐의 걸작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출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90년이 지난 지금 뇌과학은 그의 말이 정확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2018년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A그룹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피곤하다고 3번 말하게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3번 말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수면 시간은 같았는데도 A그룹은 하루 종일 낮은 에너지 수준을 보였고 B그룹은 객관적인 측정 지표에서도 더 높은 활력과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단지 아침 첫 마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단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0일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하자 B그룹은 실제로 더 높은 업무 성과를 냈고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하는 사람의 비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아침 첫 5분이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들이 모여 한 달을 만들고 그 한 달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잡고 피곤해 라고 중얼거리고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는 옛날 방식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록펠러, 에디슨, 카네기, 포드가 실천했던 그 신성한 아침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무의식은 비옥한 밭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가장 비옥한 순간은 아침 첫 5분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을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이자 책임입니다. 잡초를 심을 것인가? 황금 열매를 맺을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렇게 시작된 25년간의 대장정 끝에 1937년 나폴레온 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서 중 하나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생각은 물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물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과 양자물리학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의 시상하부는 즉시 시그널을 보냅니다.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근육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지며 심장 박동은 불규칙해집니다.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변화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저하됩니다. 생각이 즉시 생화학적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뇌는 주인님이 피곤함을 원하신다. 즉시 에너지 차단 프로토콜을 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반대로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즉시 도파민과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심장 박동은 안정적으로 빨라지고 근육은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호흡은 깊어집니다. 실제로 당신의 몸은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같은 몸입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생각 하나가 다를 뿐인데 당신의 생물학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엘렌 랭어 박사는 이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모집해서 일주일 동안 1950년대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 시대의 음악, 잡지, 라디오 프로그램, 가구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단 하나의 지시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50대입니다. 50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십시오. 일주일 후 측정한 결과는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시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력이 좋아졌습니다.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 길이가 길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지 나는 50대다 라고 일주일 동안 생각했을 뿐인데 실제 신체의 생물학적 나이가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말한 생각은 물체다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나는 부자다라고 0번 중얼거린다고 해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의식적 생각은 무의식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빙산의 5%, 무의식은 95%입니다. 5%의 의식이 아무리 나는 부자다 라고 외쳐도 95%의 무의식이 넌 가난해 라고 믿고 있다면 95%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중 의식과 무의식의 벽이 가장 얇아지는 시간은 단 2번뿐입니다. 첫째, 잠들기 직전 5분, 베타파에서 세타파로 내려가는 순간. 둘째, 눈을 뜬 직후 5분, 세타파에서 베타파로 올라가는 순간. 이 2시간대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때 입력된 정보는 뇌의 해마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바이오스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영체제를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인터뷰했던 500명의 성공자들은 모두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 이 2번의 마법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3가지 치명적 실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왜 지금까지 인생이 이 모양이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 외부 정보부터 받아들이기.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몇 분 만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까? 1분, 3분, 5분.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80%가 눈을 뜬 후 5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밤새 쌓인 업무 메시지들, 긴급, 빨리 확인 요망, 오늘 중 처리, SNS의 타인들, 휴가를 간 친구, 승진한 동료, 새 차를 산 지인, 뉴스 알림들, 사건, 사고, 경제 불황, 국제 갈등. 당신은 아직 뇌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때 이 모든 정보가 여과 없이 무의식에 직접 주입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타인이, 상황이 결정해. 너는 그저 반응하는 존재일 뿐이야. 당신은 스스로를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 명령을 충실히 따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당신은 상황에 끌려다니고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며 문제에 쫓깁니다. 나폴레온 힐이 인터뷰한 성공자들 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보거나 타인의 편지부터 확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 대화했습니다. 록펠러는 아침 첫 1시간을 신성한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비서도, 가족도, 누구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자신의 비전을 명상하고 목표를 확인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 실수, 결핍의 언어 사용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입 밖으로 내뱉는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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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하기 싫어. 돈 없어? 시간 없어. 월요일이네. 이것들은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뇌는 당신의 말을 명령어로 받아들입니다. MIT의 언어신경과학연구소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당신이 입 밖으로 말을 할 때 뇌의 운동 피질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뇌의 실행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피곤해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즉시 명령을 해석합니다. 주인님이 피곤함을 원하신다. 에너지 생산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낮추고 근육 긴장을 풀어라. 돈 없어 라고 말하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위험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뇌는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생존 모드의 뇌는 창의성, 기회 포착, 성장 등을 차단하고 오직 현재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돈 없어 라고 말할수록 정말로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자기 암시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부정적 최면을 말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실험실에서 일하는 조수들에게 단 하나의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같은 말을 절대 하지 말 것.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면 그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언어는 현실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잘못된 언어는 가장 훌륭한 인재도 무능하게 만들고 가장 위대한 발명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세 번째 치명적 실수. 하고 싶다는 미래형 사고.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언뜻 듣기에 긍정적이고 희망찬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의식을 개조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일까요? 하고 싶다는 표현은 무의식에게 정확히 무엇을 전달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결핍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다를 무의식에 각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나는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미래를 모릅니다. 무의식은 오직 현재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현재 상태가 부자가 아님이라고 확인해주면 무의식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매일 확언할수록 무의식은 그래, 넌 지금 부자가 아니지. 그 상태를 유지하자고 작동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가난한 이민자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미 나는 부자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부자다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첫 자동차 회사가 파산했을 때에도 나는 성공한 기업가다 라고 매일 아침 확언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정확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핵심을 배웠습니다. 첫째, 아침 첫 5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타파 상태로 무의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생각은 물체다는 현대 뇌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특히 아침 첫 5분의 생각은 즉시 생화학적 현실이 됩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세 가지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외부 정보부터 받아들이고 결핍의 언어를 사용하고 미래형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잡고 피곤해 라고 중얼거리고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는 옛날 방식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록펠러, 에디슨, 카네기, 포드가 실천했던 그 신성한 아침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무의식은 비옥한 밭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가장 비옥한 순간은 아침 첫 5분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을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이자 책임입니다. 잡초를 심을 것인가? 황금 열매를 맺을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잡고 피곤해 라고 중얼거리고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는 옛날 방식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록펠러, 에디슨, 카네기, 포드가 실천했던 그 신성한 아침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무의식은 비옥한 밭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가장 비옥한 순간은 아침 첫 5분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을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이자 책임입니다. 잡초를 심을 것인가? 황금 열매를 맺을 씨앗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의실 안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건 제가 맞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짓이 거칠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조용합니다. 구석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에게서 모두가 진짜 무게감을 느낍니다. 제 이름은 김인경입니다. 사회복지사로 2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만났고 가해자도 만났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봤고 그 권력 앞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낸 사람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조용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무섭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레에 짐이 가득 차 있으면 조용히 굴러가지만 비어 있을수록 덜컹거리며 더 큰 소리를 낸다는 뜻이죠. 이 말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그분은 첫 상담에서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다들 벌벌 떱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30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이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번. 그런데 그 일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제가 약해 보였던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내면의 열등감과 불안이 클수록 그것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더 강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명품 로고로 온몸을 휘감은 사람이 정작 진짜 부자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사람은 사실 내면이 가장 약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내면의 확고한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정반대였습니다. 60대 여성분이었는데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이제 남편이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알게 됐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친정에 갔을 때 우리 오빠가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매형, 우리 한번 조용히 얘기합시다.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였는데 그때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뒤로 남편이 저한테 손도 못 대요.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위협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챕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강함에 대해 오해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남자답게 행동해라.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참으면 호구된다. 간진 낸지는 모이자다. 하이서원, 첨엔자. 특히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계 질서가 중요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가 당연시되었죠. 아버지는 가정에서 권위적이어야 했고 상사는 회사에서 위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어른이고 존경받는 리더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강함이란 곧 공격성이며 억압이고 지배라는 잘못된 등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폭력입니다. 힘을 휘두르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강함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 소리 지르는 사람은 진짜 손님이 아니야. 조용히 물건 보다가 가격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이지. 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내고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부모님과 아내가 죽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옥 같은 경험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 문장에 진짜 강함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방에게 쥐어준 것이니까요. 상대가 버튼을 누르면 나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기계처럼요. 반면에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해도 즉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멈춥니다. 3초, 아니 단 1초라도 멈춥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이 말에 내가 반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과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 이 공간이 바로 강함의 근원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었는데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회사에서는 괜찮은데 시댁에 가면 제가 너무 약해져요.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기만 해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화풀이하고 자책하고 제가 왜 이럴까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게 절대 대들지 않았고 항상 순종적이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착함이 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미움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참았던 거였습니다. 몇 개월의 상담 끝에 그분이 어느 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시댁에 갔는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며느리 옷차림에 대해 한마디 했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냐고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하고 변명하고 속으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침착하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는 이 길이가 편해서 입었어요. 어머니께서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는 조용히 차를 마셨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더니 주제를 바꿨답니다. 그 뒤로 옷차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동안 강하게 맞받아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용하게, 담담하게 제 입장을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화낼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이요. 이게 바로 조용한 강함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대를 제압하지 않아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용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시끄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예측 가능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저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구나. 패턴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둘째, 자기 통제력의 증거입니다. 조용함은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욕설보다도 강력합니다. 셋째, 존재감의 밀도입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공간을 소음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공간을 자신의 존재 자체로 채웁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감, 이것이 진짜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였는데 한 남성이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오.
그때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 내 말 좀 들어보시게. 나는 6.25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야. 사람도 죽이고 죽을 뻔도 했지. 그런데 내가 배운 게 있다면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건 강함이 아니야. 비겁함이지. 그 순간 강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항의하던 남성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는데 그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조용한 강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지 마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확신입니다. 둘째, 모든 싸움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매번 개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소중한 곳에 쓰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셋째,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십시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강해집니다. 넷째,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소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란함이 아니라 고요함, 공격성이 아니라 자기 통제, 과시가 아니라 확신.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십시오. 조용한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강한데 그것을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연습, 감정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연습,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이 가진 5가지 특징, 그들이 어떻게 감정을 다루고 인간관계를 관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유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함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